비행기에서 착륙하자마자 처음으로 마주하는 인천공항 활주로 대기실. 독일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듯 그녀들은 여권만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 입국 심사대로는 다가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천공항 내부 방송이 흘러나오자 외국인 여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 여성은 들고 있던 일본 비행기 티켓까지 찢어버리고는 입국 심사대로 뛰어가는데요. 과연 독일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여성 마라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가기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마라톤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아닙니다. 약 3개월 전 일본에서 열리는 여성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저희 팀 선수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했었던 저는 그곳에서 꽤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공항에서는 뜬금없이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전산이 먹통이 되어버렸다며 갑자기 저희에게 3일 이상의 공항 대기를 요청하더군요. 바로 다음 날이 마라톤 대회였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저는 일단 내부로 들여보내달라고 했지만 일본 공항 직원분은 전산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저와 동료들은 끝내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대회 참석을 위해 약 2주간의 일정을 비워놨었던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본 공항에서 하루 미수를 했고 그러던 사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옆에 나라인 한국이라도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권은 상당히 저렴했고 어차피 일본 공항에서 더 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와 선수들은 어차피 대회 참가도 무산된 거 한국 여행이라도 해보자는 결론이었죠. 사실 한국으로 가기 전에는 그저 아시아의 나라 중 평범한 나라라고만 생각했기에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에서마저 어처구니 없는 전산마비, 입국 금지 사태를 겪었던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없었고 한국이 일본보다는 가난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한국으로 향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을 갖춘 것은 물론 저의 고향인 독일과도 차원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선수들이 제일 처음 당황했던 건 바로 입국 심사를 진행해 주시는 한국인 공항 직원분이셨는데요. 이미 다수의 마라톤 대회 때문에 일본은 물론 유럽권의 나라들과 미국을 경험했었던 저는 그럴 때마다 독일어를 모르는 공항 직원들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는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인천공항의 입국심사 데스크 직원분은 저희의 국적을 확인하자마자 능숙한 독일어로 심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항에서조차 독일어를 아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서 무려 5시간 이상의 심사 작업을 거쳤었는데 놀랍게도 인천공항에서는 단 20분으로 모든 심사 과정이 끝났고 독일어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직원분 덕분에 아무런 심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저희의 옆으로 중국인은 물론 유럽권의 다양한 나라 관광객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입국심사 데스크 직원분께서 그에 맞는 언어로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한국인 직원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언어 대응을 잘하는지 질문을 건넸고 이에 한국인 직원분은 요즘은 AI 대응 기술로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말하는 게 한국어로 실시간 통역이 되고 답변조차 그것에 맞게 자동 변환이 된다면서 저에게 끼고 있던 이어폰을 보여주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한국의 AI 인프라 시스템에 기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입국 심사 직원분들은 모두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보지 못한 디지털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독일이 어느 정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저에게는 이미 한국의 첫 인상인 공항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전산이 먹통되어 입국 심사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일본 공항의 대응 능력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나라 일본에서는 큰 실망만 했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인 것 같았고,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번 한국행이 최고의 여행이 되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내부로 들어간 한국의 공항은 그 규모에서부터 압도가 되어 저와 동료들은 더욱 놀랐는데요. 미국의 공항보다 더욱 크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공항은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공항 가이드 로봇들이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시설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에어드레스룸이라고 적힌 그곳은 놀랍게도 외부에서 입국한 관광객들을 위한 일회용 소독 시스템 공간이었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입고 입던 옷들까지 에어워시가 가능한 최신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이 입고 입던 옷을 기계 안에 넣고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심지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감도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와 동료들은 입고 있던 스포츠 슈트를 공항에 있던 에어드레서에 넣어보았고, 약 10분 만에 피톤치드 향기가 나는 옷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에어드레서의 이용을 안내하고 있던 한국인 공항 직원분께서는 최근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옷을 한 번에 소독과 세탁할 수 있는 에어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말과 함께 실제 많은 관광객분들이 소독은 물론 입고 입던 옷의 냄새까지 사라지자 꽤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상당한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공항에 쓰레기통조차 없는 불편한 인프라가 현실이었는데, 한국은 미래 도시의 집합체 나라인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끊임없이 발전 중이었고, 제가 처음 사용해본 공항의 에어드레서 시스템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후 저와 동료들은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고, 오히려 일본에서의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이 운이 좋았다며 곧바로 한국에서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와 동료들은 한 외국인이 경험한 서울역의 후기를 발견했고, 마침 인천공항에서부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곧바로 서울역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기차역들은 전부 노후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이 목조와 벽돌로 이루어진 구조 때문인지 곰팡이와 벌레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진으로 확인한 서울역은 독일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쾌적함은 물론 곰팡이도 없이 너무나 깨끗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약 1시간 뒤 처음 마주하게 된 서울역은 저와 동료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부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시아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그렇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눈으로 마주하게 된 한국의 서울역은 독일에서처럼 곰팡이와 벌레가 없는 것은 물론 상당히 규모가 큰 기차역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항상 오래된 기차역을 들어가기 전에 벌레가 들어갈까봐 모든 가방의 지퍼를 확인하라는 상식이 있을 정도인데, 한국의 서울역은 화장실에서조차 벌레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심지어 너무나 깨끗해서 사람들이 기차역 바닥에 앉아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서울역 내부의 라운지라는 시설은 저와 동료들의 상식을 아예 무너뜨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라운지라고 적혀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체 이게 무슨 시설일까, 단순한 휴식 시설인가라고 생각했지만, 라운지 시설 내부에는 상상을 초월한 휴식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라운지 내부에는 이미 많은 직장인분들이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로 노트북을 하며 업무를 하고 계셨고, 그 뒤로는 직장인분들의 필수용품인 복합기, 심지어는 현금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독일에서는 공공시설 전기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항상 기차를 타기 전에 모든 노트북 업무를 끝내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기차를 타기 직전까지 라운지에서 전기를 사용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어. 이에 맞춰 엄청나게 빠른 와이파이 시스템도 당연스럽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운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얼음 정수기와 커피 머신은 저와 동료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고 저는 이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라운지 내부의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가정이 아예 물을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공공시설에서마저 고급 얼음 정수기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 옆으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커피 머신은 이곳이 정말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가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겪었던 미국에서는 기차역 내부에 그 어떠한 휴식 시설도 존재하지 않아서 급하게 프린트 용지라도 한번 뽑으려고 하면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게스트하우스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이동을 해야 했는데 한국은 그저 라운지 내부에서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프린트 용지를 출력할 수 있었고 이에 맞춰 스캔까지 가능한 복합기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프라가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라운지 내부 전체가 금연이라는 것 또한 저와 동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저희가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 데스크 뒤로도 일본인 공항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고 있어서 냄새가 퍼져나와 상당히 불쾌했는데 한국은 공공시설 그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아예 라운지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쾌적했어요. 진짜 선진국이라면 기술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미국은 물론 독일과도 비교가 되는 한국의 기차역 라운지는 말 그대로 최신식 기술의 집합체 공간이었죠. 더군다나 이러한 편리한 삶이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니 왜 독일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을까라는 좌절감이 몰려왔고 저는 점점 한국인들의 삶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라운지를 구경하던 저는 이내 갑자기 배가 아팠고 결국 동료들을 내버려 두고 기차역. 그런데 한국의 놀라움은 기차역 화장실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면 변기와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무조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변기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면 이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씻으라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변기는 모양새가 조금 달라 보이더군요. 신기하게도 한국의 화장실 변기는 전기 콘센트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바로 그제서야 그게 비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비데가 있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 직접 가정집에 설치하지 않으면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평범한 기차 화장실의 변기 전부가 비데로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화장실 내부는 독일에서 항상 변기 옆에 있던 세척 공간이 필요가 없었고 그저 편하게 이를 보고 비데를 사용하면 돼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과 디지털로 이루어진 한국은 화장실마저 굳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용무 처리가 가능했고 저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해지더군요. 보통 독일에서도 비데는 비싸서 아무나 사용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 시설조차 없는데 이미 한국은 이러한 수준은 가볍게 뛰어넘은 비데를 이용한 쾌적한 화장실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을 알기 전에는 한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공시설들을 겪어갈수록 충격의 연속이었고 저는 곧바로 빗대 사진을 찍어 동료들에게도 보여주게 되었죠. 마라톤 대표팀 동료들 또한
어떻게 기차역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것이냐며 너무나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깨끗한 기차역 화장실의 모습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놀라운 나라였고 저와 동료들은 일주일 동안 머무를 호텔을 서울 내부에 예약한 뒤 곧바로 서울의 길거리를 구경하기 위해 역 밖으로 나갔는데요. 신기하게도 독일에서보다 더욱 쾌적하고 걷기 좋은 환경들이 서울의 길거리에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인프라 시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편의점이라는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은행을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아예 대기 예약을 걸고 오라는 은행이 있을 정도인데 한국은 이미 길거리에 수십 개의 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듯 보였거든요. 한국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았고 누구나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독일도 물론 살기 좋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정 처리에서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어디를 가나 업무 처리가 느린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완전한 반대 상황이었죠. 또한 독일에서처럼 위험한 도시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착각하는 것이 독일은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냐며 저를 볼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독일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최근 독일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매치기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자마자 달아나니 잡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독일의 길거리에서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대부분 범죄 상황의 경우 길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범인을 잡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는 독일의 시민들까지도 위험한 상황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길거리에서 이러한 오토바이 소매치기를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어디를 가나 마음 편하게 걸어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인프라의 수준에서도 독일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시향까지 좋으니 더욱 살기 좋은 나라처럼 느껴졌고 중간중간 보이는 한국의 거주 건물인 아파트는 목조 주택의 대부분인 독일과는 차원이 달라서 존경심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 후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며 다양한 관광 명소들을 체험했고 놀랍게도 독일에서는 볼 수 없던 마라톤 시설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독일에서는 마라톤 훈련 시설이 거의 없어서 아예 저희가 직접 만든 산악훈련장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한국은 취미로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도심 내부에서도 편하게 마라톤 시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여행을 즐기고 다시 독일로 돌아온 저희 대표팀은 약 3개월 뒤 한국에서의 마라톤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던 것을 파악한 자는 이제 더는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대회 참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은지 알게 된 지금 저는 만약 선수 생활을 은퇴한다면 한국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네요. 신이시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여성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다행히 도비아는 한국에서의 일정은 무탈하게 보내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를 굳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 이거 좀 보세요. 모두가 한 여성에게 시선이 쏠립니다. 씩씩거리며 도비안에게 걸어오는 그녀. 이 두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소년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도비아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3대 오케스트라인 곳이죠. 워낙 유명한 곳이라 음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본 곳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음악가가 발굴되었는가, 역사가 얼마나 깊은가, 음악이 얼마나 우수한가 등이
그 자격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따지면 오스트리아 필하모니는 무려 수세기 전인 1842년에 창단되었을 만큼 깊은 역사를 가졌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도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전설적인 지휘자로 음악 역사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니까요. 게다가 음악의 우수성은 오스트리아는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졌거든요. 타 유럽과 다르게 오스트리아는 호른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풍부하고 따뜻한 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특유의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면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죠. 140명의 뮤지션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단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음악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 진학을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에 특화된 국제학교로서 전 세계에서 음악각 분야의 최고 영재들만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나 입학할 수는 없는 엄격한 합격 커트라인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우리 학교를 희망하는 이유들은 당연히 다양하지만 오스트리아는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 같은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와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빈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합창단과는 특별히 관계가 맺어져 있어 종종 공연에서 공동 작업도 해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에 잘하는 학생은 오스트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 발탁되어 전 세계를 순회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서 가장 원하는 최정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대체로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의 음악을 주로 연주합니다. 매해 싱가포르, 중국, 일본,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로 지원을 합니다. 수업은 영어를 수업 표준 언어로 사용하면서 입학 전에 테스트를 통해 반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입학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야 하고 그 외로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영어 의사소통은 기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입학의 문턱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교육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가장 인증받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교수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출신의 교수진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필 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등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교수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음악을 전공하는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진학하기로 희망하는 꿈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고 뮤지션을 꿈꾸는 전 세계의 수많은 분들은 우리 학교로 오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를 다니게 되면 바로 집 앞이라 해도 어떠한 학생도 모두 기숙생활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떠나 지내는 만큼 교사진들은 학생들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학생들의 능력 향상과 특히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음에도 우리 학교에 대한 인기는 한 해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이런 인기가 모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가 명성이 자자하고 누구나 꿈꾸는 학교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 수준이실지 가늠이 가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인 학생은 거의 없는 편이고 엄청나고 값비싼 시간과 돈을 들여 이 학교에 입학하곤 하죠. 그러기 때문에 각국에서 손에 꼽히게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컴플레인들의 힘든 날이 정말 많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성적에 과도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 점수가 나오는 평가 기간에는 학교를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교에 찾아오는 부모님이 그 시기에는 정말 너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요새는 한 명씩 외동자녀인 경우가 많아 모든 관심을 온종일 학생에게만 쏟는 경우가 많아
가끔은 선 넘는 간섭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국제음악제의 엘리트 오케스트라 부분에 우리 학교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정식으로 초청을 받으니 뿌듯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연습했던 학생들에게도 성과를 원하던 학부모들에게도 좋을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열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뮤지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서 1등을 할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장에서 단독 타임을 배정받아 공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런 이력은 추후 학생들이 더 좋은 오케스트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제안과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고 학생들은 드디어 기숙사를 오랜만에 벗어나 공식적인 행사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한국행이라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 틀에 박힌 생활만을 반복하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 벗어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았어요. K-팝 스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물론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의견은 아니었나 봅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걸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나서 그때부터 학교로 쉬지 않고 걸려오는 문의와 항의가 시작됐어요. 귀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건지 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문의하시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한국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 애를 보낼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더 많았죠. 저는 사정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러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휴전 국가는 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 언제 전쟁이 날 줄 알고 그런 나라에 귀한 우리 자식을 보내냐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근에는 큰 행사들은 모조리 한국에서 열리는 경우가 다수여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공연을 하는 이력이 학생으로서 진로를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될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곤 마음이 영한 느끼시면 안 가셔도 된다고도 설명해 드렸어요.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건 정신적,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높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든 갈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한 것도 아닌데 왜 저에게 다들 따지는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이런 마음이 든 것은 이번 한 번만 학부모들이 절 힘들게 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던 음악의 길마저 점점 싫어지게 되는 듯 했어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죠. 그래도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 해 가서 열리는 국제대회 초청 공연만 잘 끝내고 다음 학기에는 쉬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정말 잘해봐야지 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다가도 부모님들이 학교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할 때면 온 기력이 다 빠지는 듯해요. 그런데 뭐 한국행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기회는 정말 아무 때나 오지 않는 거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모든 문화적인 콘텐츠를 중점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문화 강국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탐탁지 않았던 부모님들께서도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는 한국행에 대해 모두 승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학부모 대표 한 분도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사들 사이에서 깐깐하고 아주 예민하기로 유명한 어머니였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아이들도 통솔해야 하는데 하필 가장 주의해야 하는 어머니와 동행을 하다니. 우리 교사진은 망연자실한 채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였으니 좋은 마음으로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한국이 치안으로 유명하다고 한들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했고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향하는 우리 학생이 한 두 명 정도의 소규모도 아니고 한 명의 교사가 인당 수십 명에 달하는 학생 인원을 통솔해야 할 만큼 대규모의 인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도우미 인원이 추가된다는 것. 담당자의 입장으로는 반가운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저희에겐 가장 큰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사다난하던 과정을 지나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날 우리는 교사 3명, 학부모님 1명까지 총 4명의 어른과 학생 무려 120명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저도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10대의 신난 학생들은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선임 교사였기 때문에 이 행사와 모든 학생들의 인솔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원수를 체크하고 또 체크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워낙 긴장하고 신경을 쓴 까닭인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기력을 다 쓴 듯 정신이 몽롱했어요.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기를 제발 신이시여 저 좀 도와주세요. 계속 속으로 이런 말들만 되뇌었죠. 가뜩이나 악명 높은 어머니도 함께였기 때문에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저는 학생들에게 짐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통솔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첫 한국의 건물 인천공항 그 첫 인상은 한마디로 언빌리버블이라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높은 층고의 최첨단 건물의 위용에 어마어마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는지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오는 걸 가장 부정적이었던 학부모 대표 어머니도 한국의 첫인상에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계신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공항에서 내려 대외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니 버스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우린 버스에 탔고 저는 여러 대에 나눠 탄 친구들이 모두 다 제대로 있는 게 맞는지 인원수를 한 번 더 세기 시작했고 학생 인원수에 문제가 없어 우린 빠른 시간에 이동해야 했으니 서둘러 출발을 했습니다. 연습실부터 가기로 했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하며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오스트리아와는 아예 상반되는 느낌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들에겐 정말 이국적인 나라였어요. 학생들도 계속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연습실 장소에 도착하고 다시 아이들의 인원수를 체크했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학생의 수를 세는데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 그 학생의 어머니는 그냥 두고 출발을 해버린 거였어요. 다른 교사들에게 확인해보니 우리가 다 버스에 나눠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차에 탑승하고 있겠거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이를 어째야 하나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쩜 좋지 어떻게 하지 난 어쩜 좋지 아이들은 먼저 연습을 하게 하고 저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한 동료가 저에게 저기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자. 저 멀리서 그 어머니가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길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씩씩거리며 오고 있었어요. 아, 저는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딴 후진 나라에 날 혼자 둔다는 게 말이 돼. 인신매매나 납치라도 당하면 어쩔 뻔했어요. 내 등등 그녀가 저에게 할 말들이 그려졌죠.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다가와 한 소리는 전혀 예상과 달라 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기 혼자 찾아왔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긴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라며 저희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그녀의 표정이 정말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거든요. 그 학부모 어머니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 연습실 주소와 일정표 등 저희와 같은 자료로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에게 묻고 싶었어도 우리 모두가 아직 로밍이 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자 인천공항의 직원에게 문의했고 한국인들에게 물어물어 여기까지 혼자 오실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대중교통에서 한 번도 노숙인이나 위험한 거래를 하는 듯한 사람도 상황도 의심스러운 순간도 없었다며 한국의 완벽한 치안 시스템이 허구가 아니었다며 정말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곤 그간 한국을 의심한 것들에 대해 머쓱해 하셨죠. 사실은 학부모회에서 학생들에게 경우를 따로 붙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될 뻔까지 했다가 한국에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겨우 설득해서 경호팀이 없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경호는 고사하고 혼자서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에 머리를 땅 하고 맞은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잘 해결되어서 모든 게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건지 저는 그날 저녁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부터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우리는 음악대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사히 우리의 공연을 끝마쳤어요. 정말 눈물 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감동스러웠죠. 이제 한 순서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한국의 팀들이 국악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국악에 우리 모두들 관심이 있었거든요. 방탄소년단의 대취타 그리고 범이 내려온다라는 영상까지 유튜브에서 본 날. 그 신선한 충격에 몇 번이고 학생들과 재생을 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대하던 국악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날 연주를 한 한국 뮤지션들은 뉴욕 링컨 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 런던, 베를린 필하모니 등 세계 최고의 공연장이라 불리는 곳들에서 유수의 공연을 한 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됐습니다. 공연이 시작하고 직접 들은 국악의 소리는 첫 음을 듣는 순간 제 스스로 꺼져가던 음악에 대한 마음에 다시 불을 활활 지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은 고의 실물 소리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현악기를 들어왔지만 검은 고에서 나오는 소리는 형용할 수가 없었죠. 한국의 국악은 특색이 있는 악기들이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학부모의 어머니는 이를 영상으로 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의 미래에 좀 더 좋은 베네핏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으로 방문을 하게 된 것이었지만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곳에서 훌륭한 하모니를 접하고 있으니 성적이나 성과 같은 것들은 어느새 다 잊혀지고 그저 그 순간에만 딱 사로잡힐 수 있던 오로지 음악만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돌아가는 길이 아쉬움이 훨씬 더 크더군요. 그런데 저보다 더 아쉬워했던 게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그렇게 한국행을 반대하시던 학부모회의 어머니셨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매일 있었던 일을 학부모회에 공유했고 그랬더니 그 학부모회에서 다음 가족 여행지로 대부분 한국으로 결정하겠다며 학교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자제들에게 한국 여행이 지금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머지않아 또 그 국악 공연을 보러 갈 예정이에요. 런던에서 공연을 한다는 공고문을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느낀 경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어요. 경상도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여기 광고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약 5분 뒤 버스가 도착하게 되고 외국인 여성은 다소 화가 난 표정을 지은 채 버스로 올라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버스 좌석으로 향하던 도중 뒤를 돌아보게 되지만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그만 들고 있던 우산까지 놓쳐버리며 깜짝 놀라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인 버스 기사분은 버스까지 멈춰 세운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는 외국인 여성에게 건네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버스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대형 광고 회사에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메디앙라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광고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장시간의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종종 다른 회사와의 작업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한국으로의 촬영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렉팅 감독인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럽권에 있는 평범한 나라들이 아닌 한국의 자연과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의 미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은 다양한 광고들을 촬영하다 보면 무조건 한 번씩은 찾아가게 되는데 그 때문에 저희 광고업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로케이션 장소인데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직접 오기 전에는 한국이 그저 자연, 환경과 도시미관을 촬영하기 좋은 장소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정확히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느낀 건 제가 지금껏 한국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제서야 왔다는 후회였는데요. 실제 저희 눈으로 마주한 한국은 한국에 도착하고 약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편리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경우 다양한 촬영을 요구하는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사실상 차가 없으면 3km 이상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심한 경우 독일의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도로의 신호등과 교차로도 하나 없는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이 때문인지 광고업계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자가용의 유물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기 전 1차적으로 경험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단순 공항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항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교통 인프라를 담당해주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독일에서의 공항은 그저 단순히 비행기를 기다리는 역할이 전부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지루한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오락시설은 물론 심지어 영화까지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 시설까지 공항에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광경들에 왜 지금의 한국이 많은 광고업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촬영지 나라가 됐는지 완전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차 광고 로케이션 장소인 부산으로 곧바로 떠나야만 했고 한국의 공항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촉박한 시간에 바로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한국의 공항을 처음 보고 두근거려 그런 것일까요?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도 그렇다면 도대체 부산이라는 도시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서 기차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글로벌 광고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광고 대기업들이 모두 모여 부산이라는 도시를 활용해 각자의 아름다운 일본 광고를 제작한 뒤 작품성을 평가하는 자리였기에 한 번도 부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엄청나게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약 4시간 뒤 도착한 부산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 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부산역 중앙광장에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부산역 중앙에는
엄청나게 큰 공기청정기와 너무나 비싼 대형 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티를 봐야 하기 때문인지 부산역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티는 제가 살아오면서 본 티 중 제일 큰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엄청나게 비싼 티를 거기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 중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독일에서는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 집단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독일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생활형 범죄 집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독일 정부에서조차 공공시설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시민의식을 가진 것인지 독일인들과는 다르게 그 큰 중앙광장에 놓인 티를 그저 보기만 할 뿐 아무도 훔쳐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더군요. 만약 독일의 기차역에 이러한 티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정말 일시간도 되지 않아 전부 사라졌을 것인데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국 부산역의 모습에 저는 이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기술이나 도시, 인프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진짜 선진국민인 한국인들의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저보다 약 한 달 정도 일찍 한국에 도착해 있었던 저희 광고 회사의 한국지사 팀원인 로이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 한국에서의 광고 회사와 계약을 진행해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던 루거스는 제가 한국의 글로벌 광고제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저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역으로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고 자신이 한국말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며 광고제가 끝날 때까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으로의 취업, 이민을 계획해왔다던 광고회사 직원. 루거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대단한 나라였다면서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며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자는 루거스의 제안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저희는 부산역 근처에 있던 한 김치찌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루거스는 이곳의 김치찌개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지역 맛집이라는 말과 함께 처음 먹어보니 조금 매워서 힘들 수 있으며 아마 굉장히 맛있을 거라며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던 순간 저는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굉장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물체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김치찌개를 주문하겠다던 루거스는 뜬금없이 식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패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모든 주문을 끝낸 뒤에는 그곳에 신용카드까지 꽂아 결제마저 진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식당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에 저는 이게 지금 주문이 끝난 것이냐고 루거스에게 물어보았고 루거스는 저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한국에서는 이처럼 모든 행동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간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국가라면서 카드를 이용해 앉은 자리에서 결제까지 완료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더군요. 물론 전자패드는 광고업계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는 테이블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엄청나게 비싼 전자패드가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처럼 전자패드를 활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루거스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요즘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문을 하는 사람과 가게 주인 둘 다 편한 방법이라 자신은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한국을 떠나기 싫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손쉽게 주문한 김치찌개는 굉장히 빨리 나왔고 돼지고기가 함께 들어가 있던 한국의 김치찌개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중 하나일 정도로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독일에서 먹던 밀가루 음식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는 속이 편안하면서 더부룩하지가 않았는데 로이스는 이것마저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의 장점 중 하나라면서 한식 자체가 몸에 좋아서
따로 식단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고 곧바로 1차 광고제 촬영을 위해 각종 촬영 장비를 챙긴 저와 거스는 루거스의 가이드대로 제가 촬영을 하게 될 부산의 태종대라는 곳으로 곧바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광고 촬영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필요했던 저는 거스의 조언으로 태종대를 처음 가본 것이었기에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일부러 차를 빌리지 말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세종대로 이동할 생각이었던 저와 루거스는 이미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차를 빌리기에도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루거스도 다소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차라리 이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자는 제안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저로서는 촬영 장비를 모두 들고 버스를 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약 10분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폭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때마침 저기 멀리서 버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장비를 챙겨 버스에 올라탄 저는 그만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 같은 것이 버스 앞쪽 창가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기사님은 저희를 보시더니 알 수 없는 한국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버스를 멈춰 세우시고는 저와 루거스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버스에 옷을 넣을 수 있는 사람, 희만한 서랍장이 있는 거냐며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루거스는 지금의 상황이 익숙한 듯 잠시 기다려보라며 버스기사 아저씨 분의 말을 통역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읽고 기사님의 말을 들은 루거스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지금 기사님이 저와 루거스 그리고 비싼 카메라 촬영 장비들이 비에 젖어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면서 서랍장 안에 있는 일회용 우비와 여분의 옷을 꺼내서 입어도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카드 결제가 되는 것부터 너무나 신기해서 당황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무료로 깨끗한 일회용 우비를 나눠준다니 저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버스에 타고 계시던 한국인 어르신분들도 그저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와 루거스에게 다가와 옷장 안에 우비를 입혀주시고는 카메라 장비들이 비를 맞지 않게 여분의 옷으로 감싸주시더군요. 살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배려에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버스 승객들에게 우비를 나눠줄 수 있는 옷장까지 버스에 설치하신 한국 버스 기사님의 배려에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선진국, 한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습기에 민감한 촬영 장비들은 이미 카메라 내부의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고 저는 어떻게든 촬영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카메라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카메라를 감싸고 있던 옷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와 촬영 장비들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루거스도 저의 좋지 못한 상황을 느꼈는지 카메라에 차고 있는 습기를 제거하려면 헤어드라이어나 난방기구처럼 단시간에 넓은 열을 접촉할 수 있는 난방기구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보다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의 시간 동안 저와 루거스는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고 결국은 어딘지 모를 버스의 마지막 종점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카메라를 감싸주고 있는 저와 루거스의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 종점에 닿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서 또다시 저희에게 뜻밖의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로이스를 통해 카메라 내부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난방기구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기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종점의 버스기사, 휴식실의 드라이기와 각종 난방기구가 꽤 많으니 같이 거기로 가보자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이 대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저는 독일의 버스 시스템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기사님들의 휴식지인 종점 휴식시설로 들어간 순간 비겁하고 말았죠. 그곳에는 저희 집보다 깨끗하고 아늑한 침대와 소파까지 설치된 휴식시설이 펼쳐졌고 기사님은 최근 리모델링을 해서 동료 기사분들이 더욱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저희 고향인 독일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단순한 휴식시설이 아닌 커피 머신과 컴퓨터, 심지어 침대와 샤워 시설까지 있는 그곳은 제가 광고를 촬영하던 회사 사업보다 더욱 좋아 보였고 심지어 저와 루거스가 그토록 찾던 난방기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는 난방기구보다 차라리 이걸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무언가를 내미셨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제가 비싸서 구매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제습기였어요. 독일에서는 구매조차 하기 힘든 매우 비싼 제습기에 저는 어떻게 이런 비싼 가전제품이 이곳에 있냐며 여쭤보았지만 기사님은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가전 중 하나라며 독일과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셨죠. 제습기에 작은 튜브를 연결해 카메라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던 저는 기사님의 도움으로 카메라와 각종 촬영, 장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오던 루거스 또한 한국에 이런 시설이 있었는지 자신도 처음 알았다면서 한국의 버스 기사님들이 운전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라며 신기한 듯 버스 기사님들의 휴식처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그 후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사례금을 전달한 저와 거스는 곧바로 태종대를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광고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 후 놀랍게도 저는 부산에서 열린 광고제에서 태종대를 배경으로 만들어낸 광고, 작품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1등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광고제가 끝난 후 저와 루거스는 저희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버스 기사님을 찾아가 1등 상금을 모두 전달드렸고 기사님은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자신의 기사 동료분들과 밥값으로 잘 쓰겠다며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인생 최대의 촬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버스 기사님들과 태종대를 배경으로 한국 버스 기사의 하루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 저는 약 2편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 이미 1편은 독일과 각종 유럽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언제까지 한국에서 광고 촬영을 하며 지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느껴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수원에서 일하는 알바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내가 딸을 공부만 시켜서 남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구나. 이게 다 내 팔자지 뭐 어쩌겠어. 한국의 어느 사과 농장. 독일에서 온 중년 여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놀라는 눈치인데요. 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체격이 큰 한국인 남성을 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한국인 남성의 곁으로 젊은 외국 여성이 팔짱을 끼며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인의 독일 중년 여성은 단념이라도 하는 한숨을 쉬며 뒤를 돌아나가는데요. 독일에 사는 미셀 씨가 딸을 임신시킨 나쁜 한국 남자를 혼내주러 가겠다며 한국을 왔다가 깜짝 놀라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미셸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애지중지 키운 딸 네티가 있습니다. 네티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독일에서 알아주는 기업에 입사해 전 세계적으로 출장을 다니며 엘리트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네티는 제겐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몇 년 전 네티는 한국으로 1년간 장기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9개월 만에 독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 남자와 함께였죠. 남자의 이름은 김명석이었습니다. 처음 네티가 한국인 명석이를 데리고 왔을 땐 한국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동양인이라지만 텔레비전 보면 동양인도 하얗고 곱게 생긴 남자들도 많던데 명석이는 덩치가 꽤나 크고 우락부락한 데다 얼굴이 시커멓고 촌스럽게 생겼지 뭡니까? 무엇보다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남자를 데리고 온 것도 충격인데 제 딸 아이 정도면 뭐가 아쉬워서 농사꾼을 만나는가 싶어 더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티가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13주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비행기를 타기 어려워서 지금에서야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폭탄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소도둑같이 생긴 한국 남자에게 딸을 뺏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 딸도 힘든 과수원 일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한국이 잘 산다고 들었는데 그 많은 화이트 칼라 놔두고 농사꾼을 만나냐 말입니다. 속타는 마음을 숨긴 채 명석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티는 한국에 있는 파견 기간 동안 직장 동료와 중간중간 자주 여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도시를 조금 벗어난 어느 한적한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서 파는 사과 주스가 너무 맛있어 종종 들렀고 명석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딸은 명석이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알았는데 나중에는 명석이는 카페 뒤에 있는 사과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요. 네티가 그곳을 갈 때마다 명석이는 매장에 있는 사과가 아니고 농장에 바로 가서 가장 싱싱한 사과를 따서 첨가물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 집을 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런 명석이를 보고 네티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그런 거에 넘어가다니 제 딸이지만 너무 쉬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딸 성격이 거기 사장인지 직원인지 돈은 얼마 버는지 이런 건 안 물어봤을 게 뻔했습니다. 그냥 타국에 있다 보니 외로웠을 테고 조금 친절하게 대해준 한국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네 티벳 속에 소중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행운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둘이 좋다고 와서 결혼한다는데 말린다고 반대한다고 바뀔 일이 없었으니까요. 명석이는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을 전해서 자신이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으며 끝까지 네티를 행복하게 책임질 것이라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석이에게 그토록 먼 한국 땅까지 가서 살게 된다면 내 딸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딸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냐고요. 명석이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농사를 짓지만 현재 웬만한 대기업 간부 정도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자가 허풍이 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건 뻥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즘 일당이 예전보다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대기업의 연봉 수준과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제 앞에서 무리하지 않아도 좋으니 솔직하게만 대답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명석이의 태도는 같았어요. 자신감이 있었고 그의 눈은 정직해 보이긴 했습니다. 믿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싶었죠. 며칠 뒤 저는 친지와 이웃들을 초대해 네티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작고 어여뻤던 아이가 벌써 커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아이의 엄마가 된다니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커져서 대견하고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습니다. 배부른 채 웨딩 드레스를 입은 딸 모습에 조금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런 우리 부부를 뒤로하고 네티는 명석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답니다. 딸을 보내고 쓸쓸한 마음이지만
곧 한국으로 가서 딸내외가 사는 모습을 봐야겠다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로 이미 한국의 성장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이 전쟁 피해에서 복구가 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저는 유명하다는 한국 드라마는 다 봤기 때문에 한국이 살만한 곳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다만 내 딸이 그 살만한 곳 중에 살만하지 않은 곳에 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해서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딸의 집으로 가는 도로를 보며 무척 놀랐습니다. 이토록 고층 빌딩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사위가 신혼집이라고 마련한 아파트에 도착했고, 아파트 정문에 들어서고 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가에는 없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편의시설이 아파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면 너무나도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노년층은 어디 한번 가려고 해도 운전을 해서 가기도 힘들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에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병원, 약국, 마트, 분식집, 다양한 학원, 빵집, 세탁소 뭐 없는 게 없었습니다. 무인 매장까지 합하면 동네 안에서 차 없이 다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 사위 명석이는 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조금 놀라긴 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들의 소득에 비해 너무나도 비싸 보였죠. 딸이 독일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걸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다음 날 사위가 일을 하고 있다는 농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농장 근처에 주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의 출근이 힘들까봐 서울 부근에 아파트를 구했다고 했죠. 명석이가 농장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엔 도시에 있는 아파트만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형준이가 일하는 농장 입구에는 네티가 자주 들렀다는 생과일 주스집이 있더군요.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명석이에게 사장님이라며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뒤로 돌아 농장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농장 규모를 본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엄청나게 크더군요. 그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많은 일꾼이 사과를 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제가 명석이의 직업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석이가 운영하는 과수원은 1만 평이 넘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 농사일을 배워왔고 아버지가 연루해지면서 농장 경영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대째 지켜온 농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직장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농사를 하러 올 그 시기에 정성스레 길러온 12살 성목들이 많아서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창 왕성할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량이 점점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네티를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한 거라며 명석이는 털털하게 웃더군요. 명석이는 과수원 일을 하면서도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목을 가꾸고 키우고 과실을 따고 출하하고 창고에 보관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말 그대로 제조와 유통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의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도 꽤 많고 물류 차량도 수십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명석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고되고 엉성하게 농사짓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기계처럼 정확하고 최근 시공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과일을 따고 출하하더군요. 스마트팜이 도입되면서 농장에서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명석이를 오해한 게 사실이었어요. 제 딸이 겨우 농사꾼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
쓸모가 없는 걱정거리였습니다. 명석이의 농장 경영을 지켜보고 나서는 저는 안심하고 한국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웬만한 독일 남성보다 보수도 훨씬 좋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명석이가 대단해 보였고 또 믿음이 갔습니다. 지금은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아무쪼록 손녀를 임신한 제 딸이 건강하게 출산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